자, 우리는 방금 전까지 물권법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셨고요. 이제부터는 주제를 확 바꾸어서 계약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법을 채권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물권법은 지배하는 거죠. 등기가 되어 있어서 내 물건을 내가 지배한다라고 표시해야죠. 근데 채권법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여, 나하고 약속한 거 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법과 논의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계약법 서론에 계약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합의하는 거, 두 사람이 합의하는 법률 행위, 이걸 계약이라고 그래요.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 대표적이죠. 두 사람이 있어야 돼, 두 사람. 두 사람이 뭐 한 거? 합의한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계약법을 소위 채권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게 물권법하고 논의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적어볼게요. 물권법하고 뭐하고? 계약법하고. 계약법을 소위 뭐라고 그래요? 채권법이라고도 불러요. 채권법이라고. 논의의 구조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물권은 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기가 돼 있어야 돼. 이거는 등기 안 돼도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물권은 등기가 되면 효력이 누구한테 미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거는 대항력이 있다고 그래요. 대항력이 있다. 물권이 생기면 난 모든 사람에게 내 거라고 주장하고 지배할 수 있어. 근데 채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상대방에게만.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니까 대항력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물권은 처분의 자유가 있죠. 처분의 자유. 근데 이건 처분의 자유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물권은 법률이 정해놓은 대로. 법률이 정해놓은 대로 해야 돼요. 그거를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 작동이 돼서 계약 자유가 부정돼요. 여기에서는. 계약 자유가 인정한대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계약법은 계약자에게, 당사자에게 계약 자유가 충분히 보장이 돼요. 계약 자유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예, 기본 맥 세 가지가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물권하고 채권이 다른 게 뭐냐? 그러면 기본적인 세 가지 이 맥이죠. 자, 이 부분 2번이나 3번은 시험에 응용을 해서 이걸 응용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문맥 속에다 이걸 녹여가지고 시험에 잘 내요. 저걸 그래 꼭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물권하고 채권이 뭐가 달라 그러면 요 2번, 3번은 200% 정리가 잘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380페이지 보면 이 02번에 보면 계약자의 원칙이 나와 있어요. 계약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계약 기간을 얼마로 할 거냐? 임대료를 얼마로 할 거냐? 이건 다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이거를 계약 자유원칙 또는 법률의 자유원칙이라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만나셨어요. 자, 그 부분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특히 기억할 거는 그 계약 자유원칙의 내용에 보면 체결의 자유가 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다. 우측에 3번에 내용 결정이죠. 여기 밑줄 하나 가볼게요. 내용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얼마로 할지, 매매 대금을 얼마로 할지는 누가요? 내가 정하는 거죠. 이게 내용 결정의 자유라고 그런다. 그 다음 방식도 내가 정하죠. 그래서 민법은 불효시기 원칙이죠. 불효시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계약 자유의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동그라미만 하나 하고 가요. 어디다? 계약 자유 원칙의 동그라미 하나요. 싼 거라 1번에. 내용은 꼼꼼하게 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제한. 계약 자유는 무한정 인정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 개인한테 자유를 줬더니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거리를. 그래서 그 자유를 통제를 할 필요가 있죠. 왜? 우리 사회 질서, 공공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약 자유를 통제합니다. 그죠? 일정한 목적이 있으면 그 계약 자유를 봉쇄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정도 머릿속에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382페이지에 보면 보통거래 약관 있죠. 우리 보험상품 거래하죠. 보험회사하고 나하고. 이게 보통거래 약관인데 이에 관한 논의는 심화과정에서 하겠습니다. 거기다 적어두세요. 심화과정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은 한 7, 8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7, 8년에 한 번 정도. 그래 심화과정에서 제가 간단하게 맥만 딱딱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볼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때가 우리 시험 범위로 직접 들어오는 데는 바로 여기부터예요. 계약 종류부터.
그래서 계약 총론은 4개로 돼 있어요. 4개로. 계약 종류에 관한 논의, 두 번째 계약 성립에 관한 논의, 여기서 한 문항, 여기서도 한 문항, 그다음에 계약 효력에서 동시행 항변권, 위험 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 3문항. 하나, 둘, 3개. 그다음에 계약 소멸에서 해제. 여기서 한 문항. 그래서 6문항 정도가 매년 출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년 6문항. 하나, 여기만 3문항이에요. 자, 그럼 먼저 계약의 종류에 관한 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종류. 여기서 한 문항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 문항. 자, 첫 번째 전형 계약하고 비전형 계약. 전형 계약은 뭐냐? 민법전에 이름이 써져 있는 게 바로 전형 계약이에요. 그럼 민법전에 이름 안 넣어져 있는 거. 민법전에 이름 안 넣어져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비전형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비전형 계약의 밑줄이요. 비전형 계약. 예컨대 중개 계약. 중개 계약은 민법전에 없어요. 중개사법에 있는 거지 민법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비전형 계약. 그럼 프로야구 선수하고 구단하고 하는 계약도 비전형 계약입니다. 거기 써세요. 프로야구 선수하고 구단 간의 계약 비전형. 중개 계약도 비전형. 중개 계약은 전형 계약의 일종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는 거죠. 비전형 계약입니다. 비전형 계약.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25회 시험에. 다음 쌍괄 2번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자,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합니다.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쌍무계약은 뭐죠? 쌍방에게 채무가 있는 거예요. 쌍방에게 채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편무계약은 한쪽 편에게만 채무가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구별이죠. 따라서 쌍무계약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A가 이 계약법은 특히 화살표를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그려주면 좋아요. 이렇게 맞대응하는 걸 맞대응으로 그려주면 좋아요. 쌍무계약은 가령 A가 집을 매매했다. 그럼 A는 집을 줘야죠. 매도인은 집을 팔아줘요. 집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집을 줄 의무가 있고 반대편 매수자는 돈을 줘. 돈을 줘야 될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기죠. 이렇게 의무가 쌍방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쌍무계약이에요. 교환도요. 교환도 이쪽에 집하고 이쪽에 땅을 바꾸자. 이것도 의무가 서로 쌍방에게 놓여져 있으니 쌍무계약이다. 임대차도 똑같습니다. 임대차도요. 이쪽에서 집을 빌려줘야 되고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 되니까 이것도 쌍무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3개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계약법 강론에서 우리가 이제 계약 총론 끝나게 되면 계약 강론을 다루게 될 거예요. 계약 강론을. 이 계약 강론은 우리 시험에는 딱 3개만 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첫째 매매, 둘째 교환, 셋째 임대차. 3가지요. 3가지 전형 계약만. 이게 3가지가 민법전에 있거든요. 이 3가지 전형 계약만 중개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제외돼 있어요. 따라서 법무사라든가 간평사라든가 사법고시는 나머지도 다 나오지만 우리 중개사는 이 3가지 계약만 출제가 돼요. 근데 이 3가지 계약의 공통점이 뭐냐? 3가지가 다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에 들어가요. 매매도 교환도 임대차도 쌍무계약이다. 이쪽도 있고 이쪽도 의무가 존재하는 쌍무계약이에요. 그럼 편무계약에 뭐가 있느냐?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 기본적으로 가령 A가 B에게 타던 중고차, 아버지가 중고차 타던 거를 아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이때는 증여라고 그래요. 증여로 주겠다, 내가 증여로. 그럼 여기서는 아버지는 차를 넘겨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내가 차 줄게. 언제부터? 설 지나고 나서부터. 설 지나면 내가 차 줄게. 그러면 이쪽에는 아들은 줄 의무가, 차는 받는데 줄 의무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의무가 없는 거죠. 의무가. 이걸 무슨 계약? 편무계약이라고 그래요. 한쪽 편에만 의무가 있는 거고요. 반대편 타방에게는 법적 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편무계약. 아주 간결하게 쉽게 정리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증여만 그래요? 아니에요. 사용대차도 그래요. 자, A가 차를요, 자동차 키를 주면서 아들한테 야, 타고 너 마트 갔다 와. 타고 여행 갔다 와. 차 키를 어떻게 했어요? 차를 사용하라고 줬어요. 사용료 받고 안 받고. 그거를 우리는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여나 사용대차는 이쪽에서는 차를 넘겨줘야 되는데 반대편은 아무런 의무가 없단 말이죠. 반대편에 아무런 의무가 없으니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자? 편무계약이라고 그러자. 그럼 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요 부분이 시험에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음 중 쌍무계약은 이거죠. 이거. 다음 중 편무계약은 이거예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시험에 이걸 출제를 하니까. 교환은 쌍무계약, 편무계약, 쌍무계약이다. 증여는 쌍무다, 편무다, 편무다. 이 쉬운 걸 시험에 낸다는 거죠. 그럼 이걸 왜 구별하느냐? 이게 쌍무계약일 때는 얘가 집을 주는 날 얘는 돈을 동시에 줘야 돼. 그래야 공평하니까. 그래서 쌍무계약에서는 뭐가 생기느냐 이게. 동시행항변권이 인정이 돼요. 동시행하라고 동시행. 동시행 문제가 인정이 돼요. 뭘 동시행해? 네가 집 줄 때 너는 돈을 같이 줘. 동시에 주라고. 그래야 공평한 거래가 될 거 아니야. 동시행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라는 게 인정돼요. 위험부담. 이거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따라서 동시행이라는 법리는 어디에서만?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에 주는 거야. 집 줄 때 돈을 동시에 주라고. 그럼 이쪽에서는요. 편무계약은 볼까요? 편무계약은 얘가 차를 주는데 얘는 줄 의무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동시행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은 어디에서만? 쌍무계약.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행항변권이 생긴다. 요 점이 구별의 실익이다. 이게 구별의 실익. 우리 중개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세 개의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는 몽땅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다. 오케이. 편무계약은 요거 두 개예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1번 논의 됐고요. 두 번째는요.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의 구별입니다. 자, 차를 살 때 돈을 내고요. 돈을 내고 내가 차를 하나 가져왔다. 차를 하나 사왔다. 그러면 유상. 돈 안 내고 공짜로요. 공짜로 아버지가 증여로 줬다. 그럼 무상이죠. 간단하죠. 여기도 어느 게 유상입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유상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몽땅 뭐예요? 대가를 줘야 되니까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다. 대가 지불을 해야 돼. 대가 지불을. 대가를 네가 뭔가 내야 돼. 대가를. 그래서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다. 그런데 여기 증여는 대가 지불하나요? 안 하죠. 증여, 사용대차는 공짜라는 거죠. 공짜로 물건을 쓰게 해주는 게 사용대차예요. 임대차는 사용료를 지불받죠. 그게 임대차라면 사용대차는 사용료를 전혀 안 받고 쓰게 해주는 거야. 빌려 쓰게 해주는 게 사용대차. 따라서 증여나 사용대차는 없어요. 대가 지불을 안 해요. 대가 지불을. 대가 지불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해? 하지. 그러면 이건 유상이야. 대가 지불 안 하지. 무상이야. 그래서 증여나 사용대차는 무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차를 증여로요. 이 중고차를 증여로 받았는데 이게 가다가 하필이면 고속도로에서 서버렸다 이거. 열받죠. 여행 가다가 서버렸다. 그때 이 받은 사람, 증여 받은 수중자, 준 사람 증여자, 이 수중자가 아빠한테 가서 뭐라고요? 왜 하자 있는 거 줬냐고 따지나요? 못 따지죠. 왜? 공짜로 줬기 때문에 이거는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가를 지불한 거죠. 이 차를 사려고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 2천만 원을. 그러면 하자가 생기면 집에 하자가 차에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따질 수 있어요. 산 사람이 따지는 거를 우리는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담보 책임의 논의가 인정된다라는 건 어디서 인정되느냐? 유상계약일 때. 유상계약에서만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이 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는 왜 구별해요? 바로 동시행항변권. 이것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동시행항변권 어디에서? 쌍무계약에서 성립이 되는 거고, 담보 책임은 하자가 생기면, 집상고에 하자가 생기면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걸 우리는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담보 책임은 어디에서만? 유상계약에서.
대가 지불한 유상계약에서만 담보 책임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대가 줬잖아. 대가 내고 차 샀는데 이 차가 왜 꼬물이냐고, 하자 있냐고, 엔진이 하자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유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 시험 문제는 이렇게 헷갈리게 낸 적도 있어요. 이렇게 헷갈리게 해요. 쌍무계약이 하나요. 쌍무계약에서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 틀린 거죠. 쌍무계약에서는 뭐가?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거죠. 담보 책임은 어디에서? 대가를 지불한 유상계약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건 어느 거냐? 정말 헷갈리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쌍무계약하고 여기는 쌍무계약하고 유상계약,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차이를, 이거를 준별을 해봐라 라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쉽게 사례를 통해서 쉽게 풀어드려 볼게요. 자, A라는 남자하고 B라는 여자가 데이트 중이에요. 데이트 중. 이때 데이트할 때 남자가 밥을 샀어요. 밥값을 냈어요. 그때 여자가 나는 지고 못 살아. 제가 밥 샀어. 나는 절대로 공짜 밥 안 먹어. 그래서 B가 뭐라고요? 밥 먹고 나서 커피값이래요. 커피값을 이 여자가 냈어요. 이게 지난주예요. 지난주. 그랬더니 엊그제 만났더니 엊그제 또 만났죠. 그랬더니 남자가 밥값을 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또 어떻게 해요? 지지 않고 커피값을 또 내는 거지.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계속. 뭐 할 때까지? 계약이 끝날 때까지요. 그럼 A가 뭔가 해주면 타방도 어떻게 해? 똑같이 대응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맞대응하는 거예요. 맞대응. 서로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면 여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쌍무계약이야. 쌍무계약. 그런데 이런 관계로 맞대응으로 서로 계속 밀당하는 거죠. 밀당을.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불러요? 쌍무계약이라고 불러요. 쌍무계약. 그럼 얘가 밥을요. 100번 사면 여자도 어떻게 했을까요? 100번을 똑같이 커피값을 치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쌍무계약이야. 그럼 피곤한가요? 왜요? 서로 피곤해. 얘가 할 때마다 얘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이 법리를 집안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집안에서 와이프가 밥을 차려주면 신랑은 설거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해볼까요? 그럼 밥 차릴 때마다 신랑은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지. 여자가 밥을 차려주면 남자는 설거지를 한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거죠. 1년 내내. 오케이. 여자가 뭘 차려주면? 밥 차리면 남편은 뭘 하는 거죠? 설거지를 하는 거죠. 설거지를.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계속 하는 거예요. 서로 맞대응을 계속 하는 거래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바로 쌍무계약이에요. 맞대응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 그럼 10년이면 10년 내내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설거지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거래가 쌍무계약 거래다. 피곤한가요? 피곤해. 이런 인간 드물어. 이런 인간 이렇게. 그럼 10년 내내 설거지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쌍무계약이야. 쌍무계약. 너 설거지 몇 년 했어? 10년 동안 나 한 번도 안 걸렀어. 인간아. 제 친구 중에 물어봤어. 이 정도 하는 인간이 있어?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없어. 이건 정말 드물어. 이거 1%도 안 돼. 1%도. 이렇게 사는 인간이 1% 안 됩니다. 특히 이쪽 우리나라 그 유교 사상에 쩌들어서 1%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많지 않습니다. 매일 해야 되거든. 이걸. 밥 먹으면 꼭 설거지. 이걸 매번 해야 되는 거지. 하기 싫거든요. 근데 한다는 거죠. 이쪽이 하는 만큼 타방도 해야 되는 거야. 맞대응으로. 그런데 유상계약은 그게 아니에요. 유상계약은 A 남자가 밥을 샀어요. 밥을. 그랬더니 B라는 여자가요. 여기서 100번을 밥을 얻어먹었어. 밥값을 얘가 100번을 했어. 그랬더니 B라는 여자가 100번을 어떻게 하면 커피값을 지불했다. 맞대응을 해도. 그러면 쌍무계약이죠. 근데 이 여자가 100번 중에서 몇 번을요? 한 번 이상 어떻게 했다고요? 대가로 커피값을 냈다. 매번인가요? 한 번 이상인가요?
한 번 이상 뭔가가 대가를 저것 때문에 대가를 내가 출연을 했죠. 이거를 우리는 유상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계약은 매번 하는 거예요. 매번. 설거지 할 때마다. 밥 줄 때마다 설거지 하는 거야. 매번 하는 거야. 매번 맞대응이야. 매번 맞대응. 근데 여기는 매번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어쩌다 한 번. 어쩌다 한 번 이상 대가죠. 대가 지불을 해주는 게 바로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딱 떨어져요. 나 한 번 이상은 쟤한테 커피값 내줬어. 이게 유상계약이야. 그럼 여기서 설거지 가지고 해볼까요? 밥을 1년 내내 얻어먹다가 설거지를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이라도 한 번 이상 해주면 그게 유상계약이죠. 설거지 몇 번이나 했어 나? 당신 설거지 몇 번이나 했어 나? 한 번 이상은 했어. 한 번. 그럼 이게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야. 한 번도 안 하면 무상이야 너는. 한 번도 설거지 한 적 없지. 공짜로 밥 먹었지. 그럼 무상계약이야. 한 번 이상 했다. 그러면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매번 맞대응하는 게 아니죠. 매번 맞대응은 쌍무계약. 어쩌다 한 번 해주면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다. 그럼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남자는 이쪽이죠. 이쪽. 99%가. 그래서 유상계약하고 이렇게 쌍무계약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뉘앙스가 전혀 별개라는 거죠. 이때 그럼 대한민국의 남자 대부분은 쌍무계약으로 이렇게 설거지 해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무슨 계약으로? 유상거래 형태로 거래하는 게 대부분이죠. 이게 그래 훨씬 많은 거죠. 쌍무계약은 좁은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속하는 사람은 1%야 1%. 그래서 쌍무계약하고 유상계약의 관계를 보면 뭐가요? 쌍무계약에 속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돼. 1%. 1%지 1%. 아주 극소수지. 왜? 매번 해야 되거든. 그럼 10년 동안이면 몇 번? 이만큼을 해야 되거든요. 매번 설거지를. 이거 극소수예요. 극소수죠. 근데 유상계약은 한 번 이상 해준 사람. 설거지 한 번 이상 해준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 다 유상계약이에요. 대부분은 뭐에 들어가요?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 그럼 유상계약에 속하는 인간들이 99%인 거예요. 유상계약은 넓게 분포하는 거고 쌍무계약은 아주 좁게 점처럼 분포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포함관계를 따지면 넓은 유상계약 속에 아주 극소수만 쌍무계약의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두 개를 법리적으로 풀어가면 유상계약이 넓은 거예요? 쌍무계약이 넓은 거예요? 유상계약이 대부분의 인간이라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해요. 어쩌다 한 번 해주는 거야. 어쩌다 한 번 해주면 유상계약. 매번 해주면 쌍무계약. 그럼 볼까요?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에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상계약. 나 유상계약으로 설거지 해준다? 나 유상계약이야. 매번 하는 거야? 아니야. 어쩌다 한 번 해줘.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두 번 해줘. 그럼 유상계약이면 쌍무계약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에 껴요? 못 껴요? 못 끼지. 쌍무계약이다 아니다? 쌍무계약 아니다. 너는 어쩌다 한 번이야. 난 어쩌다 한 번. 쌍무계약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야. 매번이야. 매번. 따라서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에 낄 자리가 없는 거야.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 아니다. 이게 맞는 거고요. 거꾸로요.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에 당연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지. 쌍무계약은 뭐라고요? 모두 항상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맞을까요? 맞네요.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이런 논리가. 쌍무계약? 너 어떻게 하는 거야? 설거지? 매번 해주는 거야. 나 매번 해. 매번 해줘. 매번 해. 근데 유상계약은 매번 하는 거니? 아니지. 나는 어쩌다 한 번 해. 어쩌다 한 번. 따라서 쌍무계약은 당연히 어디에? 유상계약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 법리가, 이 두 가지 포함관계요. 이 포함관계를 이 부분을 시험에 여러 번 출제를 했어요.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있잖아. 극소수 1%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 무조건 들어가. 왜 들어가? 난 매번 하잖아. 너 이모 어쩌다 한 번 하잖아. 역은 아닌 거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 될 수 없는 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이런 논의는 잘못된 명제라는 거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 맞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에 들어가요. 왜? 매번 해주잖아.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다. 그런 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맥이 이렇게 도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매번이요. 매번 치고받고 하는 거. 매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쌍무계약. 유상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거. 어쩌다 한 번 이상 대가를 지불하는 게 유상계약.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시중에 대부분의 여기 이 관계가 이게 어려우니까 현상 광고 얘기를 하는데 현상 광고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첫째,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고 두 번째, 쌍무계약하고 지금 쌍무계약하고 유상계약 얘기를 하는데 현상 광고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쌍무계약이 뭐예요? 유상계약이 뭐예요? 이 기본적인 이론의 차이, 이걸 차이를 가지고 쌍무계약하고 유상계약의 구별이 떨어져야 되는 거지 엉뚱한 현상 광고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풀어낸다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 광고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 건덕지도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세 번째는요. 현상 광고를 우리나라 최고 민법학 교수인 곽윤직 교수는 계약으로 보질 않습니다. 단독행위로 보고 있어요. 그분의 통설이. 따라서 현상 광고를 얘기한다는 건 여기에 맞지 않는 논의라는 거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논의의 구조,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해두시고 거기 한번 적어두실게요. 우리 책에. 밑에 동그라미 맨 밑에 2번에 적혀 있네요. 38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거기 별표하시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무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으로요? 유상계약이다. 적으세요.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은 모두 항상 유상계약으로 결론이 나요. 귀결이 돼요. 왜요? 매번 하는 거니까. 어쩌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죠. 너 매번 한다며. 그럼 나는 한 번 이상 하는 거지. 나 매번 해. 그러면 한 번 이상 하는 거에 들어가. 당연히 들어가. 근데 한 번 하는 놈이 어쩌다 한 번 하는 놈이 매번 하는 거 거기는 못 들어가지. 자리가 틀려. 자는 노는 무리. 야 유상계약 너는 쌍무계약에 와서 놀면 안 돼 이 자식아. 너는 쌍무계약에 들어가면 안 돼. 왜? 너는 어쩌다 한 번 하잖아. 네가 절로 들어가려면 너 매번 하는 걸로 네가 습관이 바뀌어야 돼. 따라서 유상계약은 어디에? 쌍무계약에 와서 놀면 안 된다.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에서 놀아도 돼. 왜요? 얘는 매번 하는 족속이니까. 매번 맞대응하는 거예요. 뒤에 뭐 보충학습 나와 있는데 그거 삭제하시고요. 아무 도움되지 않습니다. 다음 낙성계약 그리고 요물계약 적혀져 있어요. 낙성계약은 쌍방이 합의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를 낙성계약이라고 하죠. 계약 언제 되는 거야? 매매계약. 이 매매나 증여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합의하면 되는 거야. 합의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계약을 우리는 무슨 계약? 낙성계약. 이루어져. 언제? 승낙을 하면. 청약에 대해서 뭐를 하면? 승낙을 하면. 즉 약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합의했을 때. 합의 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정으로 합의 시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다 라고 그래요. 그럼 매매나 임대차. 매매도 교환도 임대차도 증여도 사용대차도 다 무슨 계약? 낙성계약. 반대로 요물계약이 있어요. 우리 민법의 요물계약은 약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약정 합의에다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물건의 교부가 있어야 된다. 물건의 교부. 물건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거를 물건의 교부가 필요한 요건인 거야. 이거를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계약금 계약이 거기에 들어가요. 계약금 계약. 즉 계약금을 내가 5천만 원을 걸기로 했다. 5천만 원 걸기로 합의했죠. 합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합의에다가 뭐까지 하죠? 5천만 원 주기로 합의. 5천만 원 계약금 걸기로 합의하고 뭐까지? 5천만 원을 교부해야 돼. 그래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는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낙성계약은 뭐만 있으면 돼요? 합의만 하면 돼. 합의만. 이걸로 끝나는 건데 아니야. 요물계약은 합의로 부족하고 뭐까지요? 돈을 교부해야 돼. 5천만 원을. 그래야 거래가 성사되는 거를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에는 계약금 계약 유일하게 하나야 하나. 다음 중에 요물계약 그러면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시험에 3번 정도 나왔어요. 계약금 계약은 낙성계약이다. 틀렸죠? 24회. 낙성계약 아니라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은 합의 외에 뭐까지요? 물건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계약금 계약이 거기에 들어가요. 자, 밑에 386페이지 낙성계약에다가 이거 써볼게요. 낙성계약. 뭐가 낙성계약이에요? 매매, 임대차, 증여, 사용대차 다 낙성계약이다. 옆에다 적어두실게요.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우리 시험에 딱 하나다.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 하나. 다음 계속적 계약하고 일시적 계약 있죠. 거래를 계속하면 계속적 계약. 한 번 하면 일시적 계약. 매매는 한 번 하죠. 매매는 한 번 하죠. 근데 임대차는 어떻게 돼요? 월세를 매번 내죠. 이걸 계속적 계약. 그다음 할부금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부 거래로 사면 매달 할부금 내죠. 이것도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러죠. 큰 의미가 없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6번에 있는 예약하고요. 본계약 나와 있어요. 예약 그리고 본계약 동그라미. 내가 차를 사고 싶었는데 그 차가 인기가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신상으로 나오는 그 차를 내가 사려고요. 알아봤더니 매니저가 그러는 거죠. 예약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차를 받으시려면 인도받으시려면 예약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거죠. 계약금을 먼저 넣고 예약을 먼저 해야 된다. 차는 언제쯤 나와요 그러면? 5개월 기다려야 5개월 뒤에 차가 매수자 앞으로 고객님한테 인도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예약이에요. 내가 차를 사기로 미리 찜해 놓은 게 바로 예약입니다. 예약이란 뭐를 예약이라고 그래요? 미리 찜하는 거야. 미리 찜. 즉 본계약 하기로 미리 약속해 놓은 거를 예약이라고 그래요. 즉 당사자 간의 장래 일정한 계약이 뭐예요? 본계약이죠. 거기다 적으세요. 본계약 체결할 거를 미리 약속해 놓은 거. 그거를 예약이라고 그래요. 예약. 그럼 예약을 했다라는 거는 나중에 무슨 계약을 해요? 본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해둔 거니까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이다라고 하는 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예약 옆에다 쓰세요. 예약은 뭐 한 거예요? 미리 약속한 거예요. 미리 약속. 그래서 예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으로 귀결이 된다. 채권 계약이다. 물권 계약? 아니야. 채권 계약. 채권 계약은 뭐고 물권 계약은 뭐야? 이거 시험에 나온 거죠. 26회 시험에.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라니까 물권 계약 아니고. 그럼 채권 계약은 뭐예요? 채권 계약? 예. 이행해 줄 의무가 있는 거지. 이행해 줄 의무가 있는 거. 이행 의무가 남은 거.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거. 그거를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채권 계약. 물권 계약은 해줄 의무가 없는 거지. 예약을 했다. 예약을 했다는 거는 뭐야?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요? 해줄 의무가 본계약을 해줄 의무가 남아있죠. 본계약을 써줄 의무, 이행해줄 의무가. 그래서 예약은 항상 무슨 계약으로요? 채권 계약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본계약 해줘야 되니까. 안 하면 예약해놓고 본계약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으로 걸죠. 손해배상으로. 예약도 계약이니까요. 자, 그 예약에 관한 논의 이렇게 보셨어요. 자, 나머지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뒤에 388페이지에 계약의 유형에 관한 문제 있어요. 1.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계약 맞죠? 근데 요물계약이에요? 아니죠. 낙성계약이죠. 매매는 옆에다 쓰세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매매나 교환 임대차는 쌍무예요. 쌍무. 유상이에요. 유상. 쌍무고 유상이죠. 그리고 낙성, 불효식이다. 불효식. 증여나 사용대차는 쌍무가 아니라 뭐죠? 편무죠. 편무고 무상이죠. 편무고 무상인데 낙성 불효식은 똑같아요. 낙성 불효식은. 2번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요? 비전형계약이요? 비전형계약이다. 민법전에 이름 없는 거죠. 프로야구 구단하고 선수 간의 계약도 중개계약. 그 계약도 비전형계약. 세 번째 부동산 교환계약은 무상인가요? 유상인가요? 유상이죠. 유상.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4번 증여계약은 편무고 무상이죠. 무상. 5번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입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알아둘 거는 예약하고요. 계약금 계약을 써주세요. 거기다 시험에 우리 문제에다 추가로 해야 될 거는 예약이라는 거하고 뭐하고 요물계약. 요게 톡 튀어나온 거죠. 요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계약의 종류에 관한 논의를 이제 끝냈어요. 요 범위에서 시험이 출제가 돼요. 아주 쉽게. 쌍무 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에 껴들어간다. 거기다 쓰세요.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에 낄 수 있다. 근데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에 못 낀다. 왜? 어쩌다 한번 해주는 거니까. 그럼 민법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강의를 듣고 수험생이 복습을 하는 거죠. 이 쌍무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 무조건 고득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강의는 30번 들었는데 30강을 들었는데 복습을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유상계약 아니죠. 유상계약이죠. 어쩌다 한 번 해주는 거죠. 쌍무계약은 들으면 복습하고 하는 거죠. 맞대응을. 이게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은 듣고 복습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거죠. 유상계약. 그럼 점수가 치고 나오기 좀 어려운 구조일 거예요. 자, 이게 계약의 논의에 관한 종류에 관한 논의. 두 번째 계약 성립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약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하죠. 두 사람. 자, 어떤 거래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사람. 거래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청약자라고 해요.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8억에. 집을 8억에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 거래 조건 제시하고 내놓은 사람을 청약자. 이 거래 조건이 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거래 조건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으면서 제시한 사람을 청약자. 그럼 반대편에서는 오케이. 그 조건에 내가 거래하겠다. 그 조건에 내가 8억에 그 집을 사겠다. 8억에 뭐 하자? 매매하자라는 거죠. 사자. 나중에 수락한 사람을 승낙자. 따라서 거래가 됐다. 계약이 성립했다라는 거는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두 사람의 거래 내용, 의사표시한 내용이 거래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합의가 되면 거래 조건이 8억이라는 거래 조건이죠. 8억이라는 조건이 어떻게 되면 합의가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이루어졌다. 성립했다. 체결했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했다라는 거는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합의가. 합의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은 약정을 했다. 서로 약정을 했다. 서로 약정했다. 합의했다. 그럼 거래가 된 거죠. 합의가 안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합의가 안 되면 불합의라고 불러요. 불합의. 얘는 8억을 부르는데 얘는 7억 5천을 부르잖아. 합의가 안 된 거지. 그걸 불합의라고 그래. 불합의. 그래서 합의하고 불합의는 다른 거예요. 성격이. 자, 그러면 이 계약이 합의가 되려면 어떤 유형으로 거래가 되느냐. 거기에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 첫 번째 유형. 이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 성립의 유형입니다. 계약의 성립 유형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389페이지 보세요. 389페이지에 쌍괄호 3번을 보면 계약의 성립 모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실게요. 동그라미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1번 청약과 승낙의 합치형. 먼저 제시한 얘 청약. 이 사람의 청약과 반대편에 뭐 승낙. 얘가 8억에 집 사라고 8억에 집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 매수자가 8억에 오케이 한다고 8억에 가져간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럼 서로 내용이 합치가 됐죠. 뭐에 의해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청약과 승낙이 맞아 떨어졌어. 거래 조건이.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교차 청약이에요. 교차 청약. 교차 청약은 청약이 서로 교차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우연이죠. 우연히. 정말 우연인 거죠. 정말 우연. 가령 A가 갑이요. 갑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요. 자동차를 중고차인데요. 중고차인데 얘한테 뭐라고 그런 거예요? 팔겠다고. 1,000만 원에 이 차 사가라. 1,000만 원에 이 차 가져가라고 한 거죠. 얘가 1,000만 원에 친구야 이 차 가져가라 라고 카톡을 보냈어. 그랬더니 을도요. 똑같이. 을도 똑같이 갑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요? 1,000만 원에 그 차 나한테 넘겨라라고 얘도 제시를 똑같이 한 거야. 그럼 둘 다 뭐만 한 거죠? 청약만. 청약만 두 개가 있는 거죠. 갑도 청약 1,000만 원에. 을도 청약을 했어요. 1,000만 원에 차 넘기라고 얘도. 똑같죠. 똑같죠. 승낙은 없고요. 승낙은 없고 뭐만 있어? 청약만 있는데 이 내용이 똑같단 말이죠. 우연히 교차했다 이거죠. 교차. 뭐가? 청약이요.
이러면 조건이 똑같다면 계약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 이 계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차 청약이죠. 우연히 교차됐다. 얘도 1,000만 원의 차 가져가라고 그랬죠. 얘도 1,000만 원의 차 넘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연히 교차된 거죠. 그럼 거래가 된 거야. 이걸 뭐라고요? 교차 청약이라고 그래요. 교차 청약. 세 번째는 의사 실현입니다. 의사 실현. 자, 우리가 장바구니 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사오죠. 이때 마트에서 이렇게 마트에서 물건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잖아요. 담았다는 건 내가 그 물건을 뭐 하겠다는 거죠? 사겠다는 거죠. 사겠다는 거를 그 장바구니에 담은 거를 계산대에다 딱 올려놓죠. 그건 뭐예요? 거기 진열된 상품을 내가 뭐 하겠다고요? 그 조건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실현한 거예요. 어떻게? 행동으로. 행동으로 실현해 준 게 의사 실현이에요. 거기서 의사 실현은 뭘로? 행동으로 보여준 거, 행동으로. 사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게 의사 실현이다. 그럼 자판기도 똑같죠. 자판기가 이렇게 커피 빼먹으라고 지금 제안을 한 거죠. 청약을 한 거야. 소비자가, 구매자가 동전을 넣었다. 동전을 거기다가 500원짜리 2개를 넣었다는 거는 자판기 커피를 내가 빼먹겠다는 거를 말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행동으로 드러낸 거죠. 의사를. 사겠다는, 자판기 커피를 사겠다는 의사를 뭘로? 행동으로 실현한 거, 행동으로. 이걸 의사 실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는 유형에는 3개가 있어요. 3개가. 청약과 승낙으로, 두 번째는 교차 청약으로, 세 번째는 의사를 뭘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이 3가지 유형에서 시험 한 문제가 나와요. 딱 한 문제. 다음 중 계약 성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약 성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를 고르세요. 맞는 걸 고르세요. 이 중에 하나. 여기 별 3개 할게요. 계약 성립에서 한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요. 1번 뒤로 넘어가면 390페이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나오죠. 이 부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약. 청약이 뭐예요? 먼저 계약 조건을 제시한 게 청약이에요. 먼저 제시한 거. 나중에 제시한 게 승낙. 이때 얘가 8억에 제시했죠. 8억. 8억에 집 사라. 청약이죠. 이때 청약이라고 이걸 얘기하려면 계약 내용이 거래가 될 내용이나 계약에 대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담긴 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청약이란 뭐를 청약이라고 그래요? 계약 내용이 될 거래 조건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거.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약이란 뭐를 청약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현. 이거를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승낙도 의사표시니까 똑같죠. 이 승낙도 구체적이어야 돼요. 8억에 그 집을 내가 인수할게. 2천만 원에 그 자동차를 인수할게. 구체적이죠. 구체적이고 어떻게 돼 있어요? 확정돼 있죠. 금액이 정해져 확정돼 있는 거야. 이거를 청약이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럼 이 금액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확정도 금액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면 되느냐?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서 이거 청약하고 구별을 해요. 청약이냐 청약의 유인이냐. 유인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죠. 고객을 끌어들이는 상수를 유인했다라고 그래요. 유인했다. 가령 전세구함이라고 전봇대에 붙여 있어요. 예전에 많았죠. 전세구함. 그런데 금액이 거기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있어요. 그거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요. 유인. 전셋집 구함. 그 다음 근로자 구함. 월급 액수가 없어요. 월급 액수가. 알바 구함.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 근데 금액이 없어. 금액은 추후 협의함. 이렇게. 이게 청약의 유인입니다. 유인. 금액이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야. 금액이 확정돼 있어? 안 돼 있어. 확정 안 된 거를 뭐라고 그래요? 유인이라고 그래요. 유인. 그래, 꼭 알아둘 거. 청약의 유인에 속하는 예가 있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 폭탄 세일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창고 정리 그러면서 폭탄 세일이라고 돼 있죠. 근데 한 개의 물건 얼마인지 몰라. 세일 가격은 어떻게 돼 있어요? 20%에서 90%까지 세일한다고 돼 있어요. 20%에서 90%.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 이게 바로 유인입니다. 유인. 고객을 낚으려고요. 고객을 낚으려고 끌어들이는 장치가 바로 유인하는 거예요. 폭탄 세일 중 폭탄 세일하는 거. 20%에서 90%까지 할인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 분양 광고. 분양 광고 내는 거 보세요. 아파트 분양 광고. 아파트 분양 광고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어느 도시에 전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병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대학교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막 돼 있죠. 예. 금액은요. 금액은 평당 얼마씩 구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다 유인입니다. 고객 끌어들이려고 마케팅 차원에서 금액은 확정을 안 해놓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낚으려고. 그래서 청약하고 유인은 구별이 돼요. 확정돼 있냐 안 되느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럼 청약을 물건을 이제 거래하려고 그럴 때 누구를 상대로 청약을 이렇게 제시하느냐. 청약의 상대방 문제예요. 청약의 상대는 누구냐? 집 살 사람이죠. 이때 집 살 사람이 꼭 특정인이어야 돼요? 특정인? 아니어도 되죠. 그래서 이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한테 해도 되고요. 나 을한테만 팔 거야. 을한테만 해도 되고 누구한테? 아무나 다 되지. 불특정인도 돼요. 불특정인도. 불특정 다수도 돼요. 불특정 다수. 특정인, 불특정인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집만 팔으면 되지 내가. 근데 말이죠. 이 승낙은 보세요. 이 승낙도 의사표시거든요. 의사표시. 근데 이 승낙의 상대방이 누구냐라고 물어볼게요.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여야 될까요? 얘는 답변을요. 을은 누구한테 해야죠? 바로 저 사람이죠. 저 사람. 나한테 집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얘가 호동이다. 호동이가 이쪽에 영자한테 했다. 그러면 영자는 답변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호동이. 저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지. 제3자한테. 제3자한테가 승낙을 했다. 이거는 법적으로 효력 없는 거예요.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냐? 특정인만 된다. 특정인. 청약자죠. 저 청약자한테만 먹히는 거고 누구한테요? 불특정인한테는 안 돼요. 불특정인한테는. 이 사람한테 승낙을 했다. 이거는 무의미한 거죠. 이 부분 차이가 있어요.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불특정인 다 되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특정인만 되고 불특정 다수는 효력이 없다. 얘한테 한 건 효력 없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집 사겠다. 이거는 효력 없는 거죠. 영자가. 너 누구한테 승낙을 했니?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그건 너 술 취해서 한 거야. 그래서 요 상대방에서 차이가 있어요. 상대방. 요 차이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10번 이상. 아주 간단한 명제니까 정리가 되셔야 되고. 세 번째. 이 청약의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청약의 효력은 청약의 효력 발생은 언제 있는 거예요? 이 청약이 어떻게 한 때? 얘한테 도달한 때. 도착하면 효력 생기죠. 도달한 때죠. 도달한 때. 도달한 때 생겨요. 너 청약했어. 그거 언제? 지난주에. 도착했지. 도착하면 이건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럼 도달하면 철회를 못해요. 철회가 불가능해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청약이 뭐한 뒤에? 도달한 후에. 도달 후에는 철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도달 후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도달 후에. 도달 후에 철회를 못 하니까 반대로 말하면 얘한테 도착하기 전이면 영자한테 저 청약이 도착하기 전이면 뭐 해도 돼요? 철회해도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암기사항. 철회가 불가능하다. 그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도달 후에 안 돼요. 도달 전이면 돼요. 도달 전이면. 꼭 암기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승낙은요? 승낙은 효력이 언제 생기나요? 승낙은 효력 발생. 승낙. 자, 청약은 도달한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달한 때. 근데 이 승낙은 가령 영자가 지한테 호동이한테 저 집 사겠다고요. 내 집 살게 그거. 그 집 살게 내가 8억에 살게. 그 승낙을 발송한 날이 있고요. 그 발송한 게 뭐한 날? 도달한 날이 있을 거예요. 도달한 날. 도달일. 만약 발송을 5월 1일 날 해서 5월 1일 날 보내가지고 도달한 거. 호동이한테 도달한 거는 5월
4일이었다. 5월 4일. 그럼 발송일하고 도달이라고 시차가 있죠. 그럼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 틀리기 쉬워요. 승낙은 효력이 언제 생겨요? 발송한 때요. 발송, 보낸 때.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한 날?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청약은 언제 생기는데? 청약은 도달일이고 도달주의야. 도달주의. 청약의 효력은 도달주의인데 승낙은 발송주의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 민법엔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이게 원칙이죠. 근데 승낙은요. 격지자간의 승낙. 격지자간. 격지자라는 건 뭐냐? 멀리 떨어져 있는 거. 호동이하고 영자하고 서울하고 저기 제주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러면 격지자라고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가 격지자. 격지자 간의 요 승낙은 효력이 언제 생기냐? 발송하면 효력이 생겨요. 발송주의. 그래서 격지자 간의 승낙은 효력이 언제 생긴다? 도달한 때. 노노노노노. 언제다? 발송일이라는 거. 이 10번 이상 나온 거니까. 이 두 가지 다 암기 다 되셔야 돼요. 자, 기본축 3가지 했어요. 기본축 3가지. 1번, 2번, 3번. 자, 요 기본축을 로트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틀로 만들어 두면 이걸 압축해서 끝내기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팁으로 쓸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자, 요걸 뺏긴 거는 다 제 강의 절도한 거죠. 제 강의를 모방한 거예요. 요 그림은 저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3번째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청약, 우측은 승낙. 자, 이 논의, 이 청약과 승낙의 논의에서 기본맥 3가지예요. 하나 더 하자면. 자, 저 청약이요. 청약이. 효력은 언제 생기죠?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잖아요. 청약은. 도착이 되면. 이때 청약이 뭐하면? 연착된 때. 청약을 뭐한 후? 발송한 후.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했다. 청약자죠. 호동이가 청약을 보내고 나서, 청약서를 보내고 나서 사망했어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거? 보낼 때는, 발송할 때는 호동이가 살아있었는데 보내고 나서 오다가 발송 후에 사망해버렸어요. 사고로. 그럼 이걸 우리 민법 총칙에서 이거를 미리 정리했어요. 저 청약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 청약에는 뭐가 없다고요?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으니까 뭐예요? 유효라는 거죠. 청약에 영향이 없다는 말은 유효라는 거죠. 유효다. 왜? 보내고 나서. 발송 후에 사망한 거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유효라는 거야. 이쪽에서 승낙에서 볼까요? 승낙을 했는데, 영자가 승낙을 했는데 저쪽에 배달이 돼야죠. 근데 배달할 때 저 배달이 늦어졌어요. 배달 승낙기간이에요. 승낙기간이 얘가 청약을 할 때 여기다 기간을 정했거든요. 5월 4일까지가 답변의 마지노선이다. 5월 4일이 답변 마지노선. 이때까지 답변 달라. 8억에 살지 말지 누나. 언제까지? 5월 4일까지 답변해야 돼. 5월 4일 이후에는 누나하고 거래는 꽝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5월 4일이 마지노선이야. 5월 4일. 이걸 무슨 기간? 승낙기간이라고 그래. 승낙기간. 그럼 승낙기간이라는 거는 청약을 할 때, 얘가 제안할 때 승낙기간은 꼭 집어넣어야 돼요? 안 집어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왜? 자유니까. 승낙기간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니까 이거. 자기 마음이죠. 이렇게 승낙기간을 집어넣었다면 이때까지가 마지노선이니까 을은 5월 4일까지의 승낙이에요. 영자의 승낙 이때까지 배달이 되면 돼요. 그런데 5월 6일 날 어린이날 지나서 5월 6일 날 배달이 됐다. 그러면 승낙기간을 오버한 거죠. 승낙기간을 오버한 거를 뭐라고 그래요? 연착된 승낙이라고 그래요. 연착된 승낙. 승낙이 어떻게 됐어? 이틀이나 늘어져가지고 5월 6일 날 들어왔어. 이게 연착된 승낙. 또는 을이 영자가 호동이는 8억에 집을 사라고 그랬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5천을 깎아주면 내가 살게.
조건부 승낙을 했어요. 무슨 승낙? 조건을 걸었다고. 5천을 깎아주면서 할게. 승낙은 승낙인데 뭐야? 조건부죠. 조건부. 이거는 다 어떻게 할까? 이거는 얘가 쟤한테 청약을 얘가 새로 집어넣은 거야. 얘가 청약자로 바뀌어요. 즉 5천을 깎아달라. 5천을 깎아달라는 거는 뭐죠? 7억 5천에 산다는 거죠. 그럼 영자가 뭐가 되느냐? 7억 5천의 제한을 역제의를 한 거죠. 역제의를. 그래서 연착돼서 온 승낙이나 조건부 승낙은 다 뭘로 보느냐?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을 해요. 얘가 역제의를 한 거야. 역으로 청약을 제의를 한 거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논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연착된 승낙이나 조건부 승낙은 뭘로 봅니다?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기본 논의 구조가 해결이 됐어요. 여기서 하나. 자, 호동이가 영자 누나한테 문자를 보낼 때 이렇게 보냈어. 누나, 왜? 누나 문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5월 4일까지 누나가 아무 답변 없으면 말이야. 5월 4일까지 이 집을 살지 말지, 내 집을 살지 말지 누나가 답변이 없으면, 해답이 없으면 누나하고 나하고 누나하고 거래가 성립되는 걸로 간주할 거야. 뭐가 없으면? 이때까지 일정한 기간이죠. 일정한 기간까지 뭐가 없으면 해답이나 답변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본다. 계약이 뭐 하는 걸로? 계약 성립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해볼게. 이렇게 문자를. 그럼 이건 누구 의사예요? 쌍방 의사인 거예요? 호동이 일방적인 의사? 호동이의 일방적인 의사죠. 지 혼자죠. 지 혼자의 일방적인 의사인 거예요. 일방적인 의사. 영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은 거죠. 이때 영자가 깜빡하고요. 바빠가지고 이때 깜빡해가지고 조카들 돌보느라고 이 날짜까지 해답을 안 했어요. 그럼 해답이 안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호동이 뜻대로면 계약 성립해야 되죠. 그런데 얘가 답변 안 하면, 해답이 없으면 거래가 성사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왜? 그건 호동이 네 일방적인 의사지. 네 일방적으로 혼자 떠드는 거지. 이거는. 따라서 을이요. 영자가 해답이 없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해요? 불성립해요? 계약은 성립되는 거 아니다. 계약은 불성립입니다. 불성립. 왜 그러냐? 을은 영자는 이런 호동이 제안에 답변 의무가 있나요? 없잖아요. 답변 의무도 없고, 을은 구속을요. 얘 이런 일방적인 의사에 구속당해요? 구속 안 당하지. 구속력이 없다고요. 구속력이 없다. 야, 내가 왜 네 일방적인 의사 이거 네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잖아. 네 일방적인 통보의 영자가 내가 왜 구속이 돼야 돼? 구속력이 없어. 그거는. 구속력 없는 거야, 임마. 왜? 네 혼자 떠드는 거잖아. 네 혼자서. 구속력 없는 거야. 그래서 답변 없어도 계약은 성립이야? 아니야. 불성립으로 결론이 나는 거야. 그렇게 된 이유는 을은 영자는 저 호동이 일방적 의사에 구속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요렇게 네 가지하고 요거까지요. 여기까지.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언급되는 우리 시험 논점이에요. 해답을 해야 되느냐? 해답 안 해도 된다고. 왜? 네 일방적으로 혼자 떠드는 거잖아. 혼자 떠드는 거. 그래서 계약 성립으로 간주한다라고 해도 이거는 해답 없어도 계약은 불성립입니다.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를 짚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쉬셨다가 나머지 계약 성립 유형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